이곳은 듄 세트장이 아니라 니제르의 실제 사막 도시입니다. 자도는 유목민인 사오족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금과 점토로 만든 요새화된 집 크사르로 가득하고 거대한 벽과 비밀 통로가 있어요. 사막 깊숙이 위치한 이곳은 한때 사하라 횡단 캐러밴의 중요한 기착지였지만 지금은 밀수꾼과 산적의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위험성 때문에 2000년 이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크사르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래의 움직임에 따라 고대 유적지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면서 사막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결 터널에 대해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용암 터널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 지하 통로는 녹은 용암이 식을 때 형성되어 연구원들은 고대 유목민들이 혹독한 사막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터널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터널을 발굴하는 동안 유물, 암벽화, 골격을 발견했는데요. 예술품과 동물뼈를 통해 터널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양과 염소 목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 그룹이 터널에서 오랫동안 살았는지 아니면 임시 피난처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아직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수천 년 동안 서 있었지만 여전히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수 스캐닝 기술을 사용하여 고대 매장지 아래 숨겨진 2개의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얕은 L자형 구조물이며 그 아래에는 마지막 안식처나 방으로 추정되는 훨씬 더 큰 공간이 있어요. 작은 구조물은 일부러 모래로 채워졌고 더 깊은 구조물은 빈 방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2 구조물이 비밀의 방으로 통하는 입구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뉴스예요. 세계는 고대 문자로 가득하지만 바시플레미 비문의 미스테리처럼 비밀을 절대 밝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조지아의 한 호수에서 건져 올린 이 특이한 돌은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기호로 덮여 있습니다. 현대기술로 무장한 전문가들은 완전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석판은 책 한 권 정도의 크기로 표면에 60개의 기호가 조심스럽게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중 39개는 알려진 어떤 언어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중동, 인도, 이집트 등 고대 문명의 문자와 비슷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건 없습니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석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퍼즐의 한 조각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가짜를 배제하기 위해 석판을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석판이 매우 단단한 지어감석인 수포성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양을 새긴 사람이 누구든 정말 숙련된 기술자였을 거예요. 비슷한 고고학적 발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이 석판이 청동기 후기 또는 초기 철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천 년 전의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해요. 일부 기호는 반복되는데 이는 숫자일 수 있어요. 재고 목록, 전투기록, 신에게 바치는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암호를 풀기 전까지는 바시플레미 비문은 역사 속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노아 문명의 원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파이스토스 원반은 미노아 문명에서 발견된 가장 미스테리한 유물 중 하나예요. 1908년에 발견된 15cm 크기의 이 점토 물체에는 아직 아무도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이상한 나선형 표시가 있어요. 원반의 양면에는 사람과 동물부터 도구와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241개의 기호가 새겨져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문양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초기 형태의 그리스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문이나 찬송가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아나톨리아의 왕이 그리스 통치자에게 보낸 편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누가 가장 먼저 알아낼지 지켜볼까요? 고고학자 사무실에서는 2000년 된 대리석 머리처럼 큰 것을 발견하는 날은 언제나 즐거운 날입니다. 프랑스의 한 고고학 조사단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오래된 중세주택을 발굴하던 중 병든 노인을 묘사한 조각상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기 전 마지막 이집트 왕조의 것으로 발견된 장소는 클레오파트라와 마크 안토니우스 같은 인물과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고고학자들에게는 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작은 유물이라도 큰 의미가 있어요. 루시에 대해 들어보셨죠? 우리 인류의 초기 조상이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과학자들이 탄자니아 어딘가에서 이 종의 발자국 일부를 발견했어요. 라에톨리 발자국이라고 불리는 이 발자국은 300만 년이 넘은 것입니다. 이 흔적은 27m 길이에 약 70개의 발자국이 있는데 초기 인류가 젖은 화산재 위를 걸었을 때 남긴 발자국이에요. 멋진 점은 이 초기 인류가 유인원처럼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라 이미 우리처럼 두 발로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발자국의 간격이 촘촘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보다 다리가 짧고 보폭이 더 짧았을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한 사원에서 매와 두 신비한 신을 모신 특이한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한 신은 매의 머리를 하고 있었고 다른 신은 태양 원반과 소 뿔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발견은 여기서 머리를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구였습니다. 신전의 중심에는 매의 머리를 가진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추정되는 머리 없는 매 15마리가 받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한 가지 설에 따르면 새들은 돌에 새겨진 이상한 규칙에 따라 깃털을 뽑기 위해 먼저 삶은 다음 신전에 놓였다고 해요. 고고학자들은 근처에서 33cm 길이의 철제 작살도 발견했어요. 이 신전의 진정한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물고기, 포유류, 새 알의 흔적도 발견되어 제사를 지냈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하토르를 만나보세요. 과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모성, 음악, 노래의 신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목조 조각상은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저 아름다운 유물로만 여겨졌어요. 전문가들은 엑스레이 기계를 사용하여 동상 내부에서 어깨와 왼쪽 다리를 연결하는 도르래와 축이 있는 기계 작동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작동하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3천만 년 전의 공학적 경이로움이에요. 이 조각상은 기원전 1800년경 이집트 중왕국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첨단 디자인으로 인해 19세기 오토마타와 종종 비교되기도 해요. 이 조각상은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으며 춤과 음악에서 하토르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쿠웨이트 북부에서 쿠웨이트 폴란드 팀이 7500년 된 신비한 조각상을 발견하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각상은 길쭉한 두개골에 입이 없고 눈은 좁으며 코는 납작한 것이 특징이에요. 이 조각상은 뱀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이름을 딴 오피디아 조각상으로 도자기 기술로 유명한 우바이두 문명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돼요. 이 이상한 조각상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의식이나 상징적 관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집이나 마지막 안식처에서 발견된 이 조각상들이 중요한 문화적 신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쭉한 두개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를 언급할 수 없어요. 페루의 사막에서 연구원들은 5개의 고대 두개골을 발견했는데 그중 부자연스럽게 길쭉한 두개골이 2개나 있었습니다. 머리 모양을 바꾸는 것은 많은 문화권에서 흔한 일이지만 이 두개골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지 전설에는 강력한 신들에 의해 지하로 추방된 신비한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개골이 바로 이 종족을 상징한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일종의 유전적 기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유아의 두개골을 발견한 후 확인됐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주변에는 신비한 플라즈마 거품이 떠다니고 있어요. 기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플라즈마 버블은 전리층이라고 불리는 지구 대기층에서 형성되는 기상 이상 현상입니다. 전리층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층으로 지구 표면에서 약 80에서 643km 상공, 즉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뻗어 있어요. 2층에서 태양은 거대한 뜨거운 힘으로 기본적으로 가스를 가열하여 플라즈마라는 정기적으로 하전된 입자를 분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밤, 특히 적도 근처에서는 이러한 하전 입자들이 교란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개가 갑자기 사라지면 플라즈마 버블이 형성돼요. 플라즈마가 없거나 양이 줄어든 커다란 빈주머니라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 현상이 일반적으로 약 100km 크기의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플라즈마 버블로 간주됩니다. 이미 이집트로 여행갈 가방을 싸고 피라미드 끝을 보기 위해 쌍안경을 챙기셨다면 유감스럽게도 육안으로 이 플라즈마 버블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버블을 감지하기 위해 위도 장거리 전리층 레이더와 같은 특수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첨단 기술은 연구원들이 플라즈마 버블의 움직임과 형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형성은 태양 폭풍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인상적인 태양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1에서 5까지의 등급에서 이번 태양 폭풍은 강한 이벤트로 간주되는 G3로 분류되었습니다. 태양 폭풍은 기본적으로 태양 표면에 더 차갑고 어두운 영역인 흑점이 우주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방출할 때 발생해요. 이 플레어는 지구에 여러 가지의 지자기 폭풍을 일으켰어요. 최후의 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태양 폭풍으로 인해 그리스와 터키 남쪽에서까지 볼 수 있는 멋진 오로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문 관측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2023년에 발생한 이 특별한 폭풍은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를 낳았는데요. 바로 중국 레이더에 기록된 사상 최대의 플라즈마 버블을 일으켰다는 점이에요. 이 현상은 너무 거대해서 이집트 피라미드와 태평양의 미드웨이 제도만큼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덮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거리이며 과학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플라즈마 버블은 현대 기술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은 플라즈마 버블이 위성통신과 GPS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다고 말해요. 따라서 구글 지도나 웨이즈를 사용 중인데 갑자기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면 플라즈마 버블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우리는 기자의 피라미드 위에서 발견된 거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건축물의 내부는 더 이상해집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내부에 전자기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몇 년 전 한 연구팀이 이 고대 건축물에 전파를 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최대 580m 길이의 훨씬 더 큰 규모의 전파를 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라미드에 전파를 발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했어요. 연구진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피라미드는 실제로 내부 챔버뿐만 아니라 미완성 챔버가 있는 바닥 아래에도 전자기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트랩 같은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동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볼 수 있죠? 음파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튕기며 집중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전파가 피라미드에 닿으면 피라미드를 통과하거나 그 주변을 지나가지 않아요. 대신 전파는 흡수되어 이리저리 튕기며 피라미드 안쪽과 아래에 집중돼요. 이집트 피라미드를 둘러싼 신비한 현상의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피라미드 내부에는 왕의 방으로 알려진 길고 좁은 통로가 있어요. 이 방은 피라미드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4000년 전 피라미드 전체를 지휘한 고대 이집트 지도자 파라오 쿠푸의 마지막 안식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왕의 방에 들어서면 보통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방 안에 놀라운 음향과 붉은 화강암으로 둘러싸인 무겁고 인상적인 구조죠. 최근 과학자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왕의 방이 피라미드의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리 에너지를 캐치하거나 픽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즉, 이 방은 피라미드의 다른 어떤 방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리를 증폭하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왕의 방 바로 아래에 있는 여왕의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피라미드의 아래쪽 지하방에서는 음악이 들리지 않았지만 왕의 방에서는 음악이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왕의 방에 사용된 석재의 종류인 분홍색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압전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소리 진동과 같은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방의 독특한 음향이 단순한 방의 모양 때문이 아니라 화강암 자체가 음파를 증폭하고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발견은 피라미드의 잠재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었다고 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음파나 지구의 자연진동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어떻게든 활용했을 수 있을까요?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화강암의 압전 특성이 현대과학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피라미드의 진정한 능력의 표면을 겨우 긁어본 것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피라미드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거리가 더 많아요. 건축업자들은 대피라미드의 측면이 동서남북의 4가지 주요 방향과 거의 완벽하게 정렬되도록 기점을 기준으로 피라미드를 정렬한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이집트인들이 이 완벽한 정렬을 위해 가을 춘분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춘분에는 해가 동쪽과 서쪽에서 직접 뜨고 지는데요. 따라서 건축업자들은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기 쉬웠을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태양을 관찰함으로써 피라미드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피라미드의 완벽한 정렬, 전파를 집중시키는 능력, 전기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방에 사용된 재료 등 피라미드에 대한 이 모든 이상한 점들을 생각해보면 피라미드의 실제 목적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니콜라 테슬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명한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인 그는 이집트 피라미드에 집착했고 피라미드가 실제로 거대한 에너지 송신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고 해요. 그는 피라미드의 모양과 위치가 무한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발전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테슬라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 거대한 기념물이 거대한 발전소로 설계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건축업자들은 피라미드 주변에 구리, 금, 은과 같은 재료를 배치해서 대기 중에 전하를 띤 입자인 이온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동력원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생각이지만 아직까지 이 이론을 확인할 수는 없고 피라미드의 진정한 목적은 인류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피라미드를 둘러싼 고대 미스테리를 밝혀냈을지도 모른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잠깐, 뭐라고요? 크로스오버 에피소드인가요? 아니요, 피라미드의 비밀이 코앞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먼저 피라미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피라미드의 신비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저 오래되고 기이한 건물 아닌가요?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피라미드가 건축된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인간의 손과 힘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외계인이 도와준 건 아닐까? 농담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건설에 미지의 에너지원이 사용되었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어요. 피라미드 텍스트와 같은 오래된 텍스트에도 신들이 우리에게 위대한 힘을 건설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정말 강력하고 신비한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1900년대 초 테슬라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고대 건축물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었고 피라미드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감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는 피라미드에 어떤 첨단 기술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라미드의 힘이 전자기압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죠. 테슬라는 대피라미드에 대해 꽤 특이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피라미드가 실제로 전기를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가 일종의 수정 에너지를 사용하여 지어졌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라미드 내부의 방에 전자기장을 제어할 수 있는 초강력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에 태양과 달의 에너지를 가둘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약간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는 피라미드가 실제로 도시 전체를 밝히거나 어두운 곳에 밝게 비출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피라미드가 전기를 생산하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거대한 발전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피라미드가 어떻게든 우주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어 영적 깨달음과 치유에 사용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는 그저 허무맹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고대 유물과 텍스트, 상형 문자, 그림 등 피라미드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가 에너지 증폭기로 설계되었으며 건설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원이 사용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론을 생각해낸 테슬라가 괴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우리가 피라미드를 생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원들과 학자들은 수년 동안 그의 이론을 파헤쳐 고대 건축물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테리를 밝혀내는 데 사용해왔어요. 예를 들어 최근 과학자들은 이론 물리학을 사용하여 이집트의 대피라미드가 특정 전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전파의 길이가 일정하면 피라미드가 방 내부에 에너지를 집중시켜 바닥 아래에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많은 계산을 했습니다. 먼저 어떤 전파 파장이 가장 효과적일지 생각했어요. 그런 다음 피라미드가 전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죠. 그리고 전파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퍼질지를 알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장이 피라미드에 부딪혔을 때 에너지가 피라미드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했어요.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중극 분석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다중극 분석은 복잡한 물체를 더 간단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각 부분이 들어오는 에너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퍼즐을 분해하여 각 조각이 어떻게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연구원들은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피라미드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입자를 빛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입자의 크기, 모양, 재질을 변경함으로써 빛이 입자 주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소형 센서나 고효율 태양전지를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추측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 내부에 숨겨진 공간이 없으며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꽤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테슬라가 시대를 앞서 나갔다는 유일한 증거는 피라미드 연구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오늘날 과학자들과 애호가들이 재평가하고 구현을 시도하는 테슬라의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요. 테슬라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인 워든클리프 송전탑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1900년 당시 테슬라는 이미 미국 전기공학계의 거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발명품과 전류의 전쟁에서 토마스 에디슨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테슬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인 워든클리프 송전탑 건설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01년에서 1905년 사이에 건설된 이 송전탑은 테슬라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테슬라는 글로벌 무선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구 자체를 도체처럼 사용하여 음악, 뉴스, 주식시장 보고서, 보안 군사통신, 심지어 팩시밀리 이미지까지 전송하는 것이었죠. 익숙하게 들리시죠? 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만 달라요. 하지만 테슬라는 훨씬 더 큰 꿈, 즉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테슬라 코일 변압기를 사용하여 전선 없이도 고주파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이를 계기로 무선 에너지 전송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우리가 통신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의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전류를 전송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요.
테슬라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에너지가 우리 주변에 풍부하다고 믿었어요. 1899년 그는 극비 실험에서 지구 상층 대기를 통해 전력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든클리프 타워가 탄생하게 된 계기예요. 이 타워는 전 세계에 무선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 세계 타워 네트워크의 프로토타입 스테이션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테슬라에게는 이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이나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온갖 재정적 문제와 장애물에 부딪혔고 1917년 미완성된 타워는 테슬라의 빚을 갚기 위해 마침내 철거되어 고철로 팔렸어요. 이제 타워는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도 때때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슬픈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원래 붉은 벽돌로 지어진 실험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으며 테슬라 연구소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2017년에 한 영화 제작진이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영화 제작진은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워든클리프 주변 지역을 탐사했고 그 결과 부지 아래 수백 미터에 이르는 일련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이 터널의 용도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수년 동안 이 터널이 테슬라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추측해왔어요. 물론 워든클리프는 전 세계 테슬라 애호가들의 주요 랜드마크입니다. 언젠가 마침내 터널의 수수께끼를 풀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테슬라의 유산과 그의 놀라운 아이디어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주일에 7일 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수천 명의 다른 일꾼들과 함께 수백만 개의 돌덩어리를 옮기면서 복잡한 체계에 따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식 건설 장비 같은 건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도 않아요. 밖이 너무 더워서 땅에서 달걀 후라이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피라미드를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가 마침내 완성되었고 여러분은 수천 명이 해낸 거대한 작업의 결과를 즐깁니다. 여러분은 시간 속에 얼어붙은 채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할 세계적인 가치의 거대한 문화 유적을 보고 있어요. 몇천 년이 흘렀어요. 21세기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우와, 인간이 이걸 지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네,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환상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외부에서 보면 대피라미드는 돌로 된 큰 삼각형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무거운 블록들을 서로 위에 쌓기만 하면 됐을 거예요. 사실 피라미드의 디자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피라미드는 200만 개 이상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블록들은 서로 매우 가깝게 놓여 있고 매우 고르게 되어 있어서 얇은 종이 한 장도 그 틈에 끼울 수 없을 정도예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집트 피라미드를 짓는 데 사용된 정확한 기술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유명한 것 중 하나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거대한 건축물은 한 가지 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관석이 있어야 합니다. 관석은 삼각형 모양의 돌 블록이고 큰 피라미드 위에 올려진 작은 피라미드예요. 그것은 방첨탑이라고도 불립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가들은 그것을 화강암과 석회암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덮었어요. 기자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피라미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기록이나 오래된 그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삼각형을 가진 또 하나의 고대 이집트 건축물이 있어요. 바로 레드 피라미드예요. 그것은 대피라미드보다 먼저 지어졌고 그것의 관석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발견했고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대피라미드의 관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답이 없는 미스테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둑들이 꼭대기에서 그것을 훔쳤다고 확신합니다. 그냥 올라가서 작은 피라미드를 밀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관석은 아마도 피라미드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요소였을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관석의 정확한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금으로 덮인 이 봉우리가 파라오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관석은 밤의 달빛을 반사하고 그 주변의 모든 공간을 비추었습니다. 낮 동안 관석은 빛나는 표면으로 햇빛을 반사했어요.
그것을 멀리서도 알아차릴 수 있었죠.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위한 일종의 안내자였습니다. 피라미드의 다른 모든 돌덩어리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반짝이도록 닦았어요. 과거에 관석은 심지어 빛이 나고 빛을 반사했어요. 비록 작은 빛처럼 보였지만 우주에서도 빛나는 피라미드를 볼 수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바람, 모래 폭풍, 비가 피라미드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피라미드를 잘 관리했더라면 피라미드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피라미드나 라스베가스의 피라미드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피라미드의 원래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을 거예요. 일부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관석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피라미드 전체에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무도 이집트인들이 왜 이런 기술을 필요로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피라미드가 고대의 에너지 체계라는 이론이 있어요. 파라오는 이 에너지를 21세기의 모든 업적보다 더 발전된 몇몇 독특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삼각형 모양은 전자기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이상적이었어요. 이론적으로 태양 복사나 전자기력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축적되어 안쪽 방을 채우고 벽을 타고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약간의 표면 왜곡이라도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이에 바늘이나 면도날을 끼울 수 없도록 블록을 설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석회암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이론을 믿고 있어요. 이 재료는 내부에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화강암 퇴적물을 만들어서 공기 이온화, 즉 전하를 생성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 아래로 수로를 파서 전기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최고의 전도체인 금 관석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훌륭한 발전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비슷한 기술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이론입니다. 만약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인류는 오늘날 이 기술을 사용했을 거예요. 몇몇 고대 기록에는 금속 산업, 화학, 공학, 물리학, 수학, 천문학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에서의 기술 발전의 세부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과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은 모든 현대장치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어요. 만약 고대 시대의 기술적 발명품이 만들어졌다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도 고대의 모든 업적은 지구상의 대재앙에 의해 지워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5000년 후에 사람들이 노트북을 발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도 그게 어떤 종류의 장치인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미스테리에 둘러싸인 또 하나의 이집트 경이로움은 스핑크스의 조각상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약 4500년 전에 하나의 거대한 석회암 조각으로 스핑크스를 조각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정확한 건축 날짜와 누가 그것을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색깔로 스핑크스를 칠했기 때문에 오랜 옛날에는 훨씬 더 밝고 생생한 모습이었어요. 대피라미드처럼 빛났어요. 어쨌든 시간은 스핑크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호레 마케트라고 불렀어요. 그리스인들은 그것이 지어진 지 약 수백 년 후에 스핑크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스핑크스는 이집트의 통치자들의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파라오의 무덤과 그 무덤으로 통하는 길을 지키는 상징적인 감시자의 기능을 수행했어요. 고고학자들이 스핑크스 아래에서 많은 비밀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버전은 사실적으로 들립니다. 아마도 이 방들과 복잡한 터널은 보물이 있는 지하 홀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보물이 항상 금과 보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설과 이론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모든 인류의 지식을 보관하는 기록의 전당을 지킨다고 합니다. 고대 신화 속 국가 아틀란티스에 대한 정보가 그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스핑크스의 내부 감옥에 대한 많은 상세한 지도를 찾을 수 있어요. 지도는 동상 아래 12층 깊이의 구조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금, 지식이 담긴 두루마리, 그리고 다양한 고대 유물로 가득 찬 작은 도시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지도를 믿지 마세요. 이것은 단지 이론일 뿐이에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스핑크스에 대해 많은 이상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끔찍한 것을 깨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연구를 두려워해요. 따라서 발굴을 수행하는 것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입니다. 1998년 과학자들은 스핑크스의 아래 빈방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터널을 발견했어요. 과거에 몇몇 사람들이 터널을 통해 그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모든 보물을 가져갔을 거예요. 한 전설에 따르면 스핑크스의 밑에 강력한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은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지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파라오의 무덤에 있는 화강암 벽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의 증거가 그려져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아마도 이 그림과 상징은 고대 이집트의 신화와 전설을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이집트의 상징과 그림이 고대 기술을 사용하는 상세한 설명서는 아닐까요? 만약 그 당시에 살았던 지역 주민들이 미래의 사람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을 테니까 자세한 지시사항을 남기자 라고 했다면요? 어쨌든 많은 수수께끼와 이론들이 있어요. 사실 답을 찾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지하 홀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발굴은 전체 스핑크스의 구조를 망칠 수 있어요. 터널 안에 있는 사람은 길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 지역을 스캔하고 그 상세한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발명할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전 세계에 피라미드가 있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태양의 피라미드부터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았어요. 약 18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걸쳐 잘 계획된 도심에는 여러 개의 피라미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태양의 피라미드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기원전 100년에 지어졌으며 서반구 전체에서 가장 큰 건축물 중 하나예요. 지상에서 높이가 66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죠. 이 고대 도시에 오신다면 태양의 피라미드를 놓칠 수 없을 거예요. 태양의 피라미드는 도시의 주요 남부거리인 망자의 거리의 동쪽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약 150만 톤의 재료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잘라 만든 테존틀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붉은 화산암이 포함되었습니다. 대단하죠? 태양의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이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고학자들은 한때 그 꼭대기에 신전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1970년대에 탐험가들이 피라미드 아래로 내려갔을 때 멋진 터널과 방을 발견했어요. 2011년에는 항아리, 흑요석 조각, 동물뼈, 사람 인형, 가면이 숨겨져 있는 비밀 장소도 발견했죠. 피라미드에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이 피라미드를 보려면 서쪽에 있는 248개의 고르지 않은 계단을 이용해 피라미드에 올라가야 합니다. 발밑을 조심하세요. 수단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누비아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만큼 크지는 않지만 약 200개가 있습니다. 이 고대 피라미드들은 거의 1000년 동안 누비아에서 지중해까지 이집트를 통치했던 메로 왕국 파라오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메로의 피라미드는 화강암과 붉은 사암을 사용해서 건설되었습니다. 수단에 이집트보다 더 많은 고대 피라미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쿠시테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누비아의 나파타와 메로 왕국의 토착 건축과 매장 전통을 묘사하고 있어요. 40여 명의 여왕과 왕이 묻힌 메로는 누비아 피라미드 유적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무덤 벽에는 보석으로 장식한 미라로 만든 왕족과 활, 화살통이 들어있는 나무관, 이집트 및 그리스 문명과의 관계와 교역을 보여주는 기타 유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따라서 고대 무덤을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이집트의 인파를 피해 수단으로 향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피라미드를 더 보러 이라크로 날아가 볼게요. 지구라트에는 화려한 층과 계단식 사원이 있습니다. 매끄러운 외관 대신 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여 있어 내부에서 중요한 작업과 의식이 진행되기에 완벽합니다. 이라크와 이란 곳곳에서 이 우뚝 솟은 구조물을 찾아볼 수 있으며 지구라트를 지은 사람들의 힘과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진정한 증거입니다. 가장 크고 인상적인 지구라트 중 하나는 우르의 지구라트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높이가 무려 20에서 30m에 달하는 거대한 직사각형 피라미드로 3층의 테라스와 꼭대기에 사원이 있어요. 그걸 짓는데 얼마나 많은 벽돌이 필요했을지 상상해보세요. 아래쪽 부분만 72만 개에 달해요. 이 특별한 지구라트는 수메르 왕 우루 남무를 위해 지어졌어요. 다른 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이 피라미드도 수천 년 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상태가 약간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2세 왕과 일부 고고학자들이 각각 6세기와 20세기에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탈릴 공군기지 근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루의 지구라트는 기원전 2100년 우루 남무 왕이 달의 신 난나를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주변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당시의 중세 성당 첨탑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농사지은 잉여 식량을 가져와 식량 배급을 받고 정신적 자양분을 구하러 오곤 했어요. 안타깝게도 지구라트 꼭대기에 있는 난나 사원은 살아남지 못했지만 장식의 일부였던 파란색 유약을 바른 벽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라트의 아래쪽 부분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건축가들은 사원의 외관에 구멍을 뚫어 내부에 물이 증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피라미드 중 일부를 살펴봤으니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피라미드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집트에는 100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있고 수단에는 그 2배에 달하는 피라미드가 있으며 중동과 중국에도 수십 개의 피라미드가 흩어져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가장 많은 피라미드가 있으며 전 세계 피라미드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 위치합니다. 역사를 통해 피라미드의 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있어요. 이 피라미드는 한 층의 돌을 다른 층 위에 올려서 만든 계단식 피라미드였어요. 파라오 스네페루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형태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3개의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처음 2번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마침내 최초의 진짜 피라미드로 여겨지는 붉은 피라미드를 완성했죠. 스네페루의 아들 쿠푸는 거의 4,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건축물인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피라미드는 초기 이집트 계단식 피라미드와 비슷하지만 서로에 대한 지식이 없어 독립적으로 지어졌어요. 수단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700년경에 지어졌으며 높이가 높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좁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문명이 서로 문자도 주고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즈텍, 마야, 고대 이집트인들은 서로 매우 달랐는데 말이죠. 하지만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가 꽤 멋졌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하는 것 같아요. 계단식 피라미드는 목재나 금속처럼 가벼운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크고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모 밑면의 삼각형인 형태가 튼튼한 구조물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정육면체 구조는 더 적은 높이로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요. 피라미드 디자인에 있어서 이집트 피라미드는 네모 밑면, 옆면이 매끄럽고 꼭대기가 뾰족한 거대한 삼각형과 같은 형태였어요. 반면에 아즈텍과 마야는 계단이 평평한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계층형 케이크 모양을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라미드는 기본 모양은 같지만 각기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그룹은 서로 다른 재료, 기법, 경사각을 사용하여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서로의 작업에서 가끔 영감을 받기도 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된 매끄럽고 각진 측면이 있어요. 태양의 피라미드는 신들의 통로 역할을 하는 일련의 동굴 위에 지어졌어요. 마야인들은 보통 뱀으로 상징되는 쿠쿨칸 신을 기리기 위해 치첸이차에 쿠쿨칸 신전을 세웠습니다. 엘카스티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원은 양쪽에 91개의 계단과 플랫폼이 있어 마야 달력의 하루마다 하나씩 총 36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밝은면 가족 여러분, 피라미드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우선 피라미드는 우주에서 와서 지구에 착륙한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예요. 모든 피라미드의 공통점은 첨단 도구나 바퀴도 없이 지어졌다는 점입니다. 숙련된 노동자와 건축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했어요.
예를 들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2만 명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은 숙련된 노동자들이었다고 해요. 피라미드 건설은 수년간의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촐룰라에 있는 대피라미드는 완공까지 600년이 걸렸습니다. 마야의 쌍둥이 소년 2명이 공놀이를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물론 그들은 정말 잘했지만 공놀이를 할 때는 많은 소음을 냈어요. 지하세계의 군주들은 곧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두 소년을 마야인들이 시발바라고 불렀던 지하세계로 소환했습니다. 소년들이 음침한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세계의 군주들은 소년들에게 1년의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험이 부족한 쌍둥이 소년들은 시험에 실패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슬픈 사건은 아름다운 과일나무의 출현으로 이어졌어요. 오래지 않아 한 젊은 여성이 이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손을 뻗어 따려고 했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후나푸와 엑스발랑쿠에라는 또 다른 쌍둥이를 낳았다는 전설이 내려져 옵니다. 이 쌍둥이는 조상들처럼 훌륭한 공놀이 선수였어요.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시끄러웠고 지하세계의 군주들은 다시 짜증이 났어요. 그들은 이 쌍둥이를 제거하기 위해 이 쌍둥이에게 지하세계로 게임을 하러 오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쌍둥이가 도착하자 영주들은 쌍둥이를 여러 무서운 곳으로 보냈어요. 첫 번째는 어둠의 집이었는데 아주 어두웠어요. 그런 다음 쌍둥이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칼의 집을 통과했죠. 다음으로는 추위의 집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불을 피웠고 제규어의 집에선 동물들을 속여 잡아먹히지 않고 통과했어요. 마침내 박쥐의 집에 들어갔지만 운이 따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박쥐 중 한 마리가 후나푸의 머리를 들고 도망쳤거든요. 영주들은 쌍둥이들에게 공놀이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소년들은 분명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엑스발랑쿠에는 후나푸의 어깨를 잃어버린 머리를 대신하기 위한 거북이를 올려놓았고 둘은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군주들이 궁정 근처에 있는 동물의 정신이 팔리자 엑스발랑쿠에는 형의 머리를 훔쳐서 다시 제자리에 놨어요. 영주들의 짜증을 샀지만 쌍둥이는 이제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후나푸와 엑스발랑쿠에는 지하세계의 영주들을 위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렸어요. 그중 하나는 엑스발랑쿠에가 후나푸에게 부상을 입혔다가 다시 살려내는 거였습니다. 영주들은 쌍둥이의 공연에 감명을 받아 자신들에게도 같은 마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물론 쌍둥이는 동의했죠. 하지만 몇몇 영주에게 마술을 행한 쌍둥이는 영주들의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된 지하세계의 영주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는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목숨을 구걸했어요. 후나푸와 엑스발랑쿠에는 조상의 원수를 갚고 군주들의 존경을 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천상의 군주들은 쌍둥이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 쌍둥이를 달과 해로 만들어 하늘에서 살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마야 문명은 역사상 가장 지배적인 원주민 사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속과 전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견되고 연구되고 있어요. 마야인들은 메소아메리카라는 영토에 살았어요. 메소아메리카는 현대의 멕시코와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 유카탄 반도, 엘살바도르와 같은 중앙아메리카 일부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들은 기원전 1800에서 1900년에서 기원전 900에서 1500년까지 살았습니다. 인상적인 전설 외에도 마야인들은 매우 뛰어난 발명가였어요. 그들은 달력, 문자 체계, 농사법, 스포츠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글은 희귀한 책과 도자기뿐만 아니라 건물과 석조 기념물에서 보존된 채로 발견됐어요. 800개 이상의 상형 문자가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체계예요. 각각의 기호는 음절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야 문자는 처음에는 건축가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미국인 여성 타티아나 프로스코리아코프가 우연히 해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학문적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야인이 됐죠. 그녀는 마야의 뒤집힌 개구리 문양이 탄생을 의미하고 치통 문양이 왕위에 오른 날짜를 의미한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챘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특정 마야 왕조의 통치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생일도 더 쉽게 알아낼 수 있게 됐어요.
마야인은 또한 수학과 물리학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신 중 하나로 꼽히는 0이라는 개념도 발명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로서의 0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발명품입니다. 마야인에 대한 재밌는 사실은 그들이 모자를 정말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자가 클수록 더 중요하게 보였어요. 모자는 일종의 패션 아이템이었을 뿐만 아니라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어 마야인들의 미적 감각에 큰 영향을 미쳤죠. 마야인들은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달력 중 하나를 고안해냈습니다. 0을 자리 표시자로 사용한 최초의 달력이기도 해요. 마야인들의 달력은 2012년 12월 21일에 끝났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않았죠. 우연히도 그 날짜가 마야의 연도 주기와 끝나는 날이 일치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과학과 천문학의 발전만큼이나 그들은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세상이 평평하다는 믿음이었죠. 그들의 이론은 세상의 네 구석에는 하늘이 자기 땅 위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형제 군주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무튼 초콜릿을 잘 먹는 것으로 유명한 그들의 메뉴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초콜릿 먹는 것을 예술의 한 형태로 바꿨어요. 하지만 그들이 만든 음료는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핫초콜릿과는 달랐어요. 카카오에 물, 꿀, 칠리페퍼, 옥수수 가루 등을 섞어 거품이 많고 매콤한 음료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레시피였습니다. 카카오를 마시는 의식은 그들의 축하 행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마야의 건축과 문명에 대한 놀라운 발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토니나에서 마야 피라미드가 발견된 건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요. 1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됐어요. 이 피라미드가 오랫동안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유는 자연 언덕 아래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최근 멕시코 캄페체주에서 마야 도시 2곳의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고고학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거진 초목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마야인들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마야인의 후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그들 중 다수는 조상의 고향에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야인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테말라에서 마야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마야 민족에는 유카텍, 키체, 케키, 모판 등 다양한 마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스파가 뭔지도 몰랐지만 가끔씩 땀을 흘리는 걸 정말 즐겼어요. 고대 마야 유적지 주변에서 땀을 흘리는 오두막이 발견됐습니다. 돌이나 어도비로 지어졌어요. 이 방들은 마야인들의 정화 및 건강관리 의식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스웨트 오두막 중 하나는 벨리즈 북부의 쿠엘로에서 발견됐는데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돼요. 마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츠라는 이름의 국기 경기였습니다. 피츠는 정치적, 정신적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었죠. 마야 고고학 유적지의 중요한 부분에서 볼코트를 볼 수 있는데 이 게임의 주 목표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공을 매우 높은 돌고리에 통과시키는 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축구와 농구를 결합한 경기였죠. 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어요. 패자는 때때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죠. 정말 위험천만하네요. 이 게임과 탱탱볼의 필요성 때문에 마야인들은 고무를 사용한 최초의 문화권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천연 라텍스를 사용해서 고무를 만들었어요. 라텍스에 어떤 천연 물질을 섞느냐에 따라 고무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죠. 대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군주 쿠프의 마지막 안식처로 만들어졌어요. 전설에 따르면 프랑스 지도자 나폴레옹은 대피라미드에 들어갔다가 충격받아 엄청 창백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는 절대로 안에서 뭘 봤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나폴레옹의 남은 여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져요. 나폴레옹이 피라미드에 들어갔을 때 엄청 좁은 올라가는 통로를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대회랑이라고 알려진 다른 통로를 통과했을 거예요. 이 복도는 이전 복도보다 천장이 훨씬 더 높았을 거고 자갈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가 늘어선 피라미드의 중심부인 왕의 묘실에 도착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웅장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훨씬 후에야 피라미드의 매장실을 장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곳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상형 문자는 없어요. 피라미드 깊숙한 곳에 있는 파라오의 무덤도 금 덩어리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까지 보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오래전에 이미 약탈당했겠죠. 아마 그곳에 남겨졌을 유일한 물건은 한때 왕의 미라를 담고 있었을 거대한 석관이었을 거예요. 또 나폴레옹은 왕비의 묘실을 지나쳐야만 했겠죠. 하지만 이 방에는 여왕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피라미드는 보통 한 사람만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신비한 터널이 있어요. 오늘날까지 아무도 이 터널이 지어진 목적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마주쳤을 불가사의하고 섬뜩한 것은 그뿐만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피라미드의 고대 저주를 남긴 파라오의 이야기는 훨씬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많은 피라미드들 외부엔 평화를 방해하고 진입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알려주는 경고문이 써져 있어요. 우린 나폴레옹이 대피라미드에서 뭘 보고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린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무엇이 발견됐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투탕카멘은 왕위에 올랐을 때 겨우 8, 9살이었던 고대 이집트 파라오였어요. 그는 1922년 그의 무덤이 거의 온전하게 발견되었을 때 문화적 현상이 되었죠.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있는 지금의 룩소르 테베에 있는 왕가의 계곡에 자리 잡고 있어요. 대피라미드와 달리 투탕카멘의 무덤은 아름다운 벽 장식으로 덮여 있었어요. 벽에는 그가 지하 세계를 통해 어떻게 사후 세계로 여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이집트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여행을 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걸 도와주기 위한 물건과 그림으로 무덤을 채워 넣었었죠. 벽에 주문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다음 왕국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여정은 꽤 오래 걸릴 것이고, 그런 이유로 고대 이집트인들 피라미드를 음식들로 채워 넣었었죠.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는 과일 바구니 8개로 가득 차 있죠. 심지어 그곳에서 진저브레드 과일이라고 불리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방은 가구들, 조각상들, 옷들, 지팡이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로 가득했었어요. 피라미드는 많은 옷과 값비싼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조상들이 저승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여행 가기를 원했죠. 그들은 투탕카멘의 마지막 안식처에 최고 품질로 50개가 넘는 옷을 함께 넣어두었어요. 튜닉, 스카프, 장갑, 머리 장식, 그리고 엄청난 양의 보석이 있었어요. 팔찌, 펜던트, 목걸이, 반지, 그리고 보호를 위한 풍뎅이들 모두가 안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모든 각각이 금이나 귀중한 보석으로 만들어졌었죠. 또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래된 파라오를 시원하게 해줄 타조 깃털로 만든 부채도 있었어요. 하지만 피라미드 내부의 온도는 사실 20도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늘날 우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시원한 에어컨 시스템을 개발했던 거예요.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는 또한 그의 여행을 돕기 위해 흑단, 상아, 은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130개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또 그가 걷는 게 실증이 났을 때를 대비해 3대의 전차가 숨겨져 있었어요. 또 11개의 보트 패드를 안에 넣었지만 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피라미드엔 파라오가 가장 좋아하는 향과 향수가 뿌려졌을 거예요.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를 발굴했을 때 이미 고대에 독을 당했다는 게 금방 분명해졌어요. 문에 손상이 가 있었고 빈 항아리에 기름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가 투탕카멘 왕을 위해 남겨놓았던 금과 향수 그리고 오일을 가져가려고 피라미드를 습격한 것처럼 보였죠. 한 병에 코코넛 오일과 유향으로 만든 향수가 약간 남아 있었어요. 파라오 투탕카멘은 보드게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의 피라미드에는 상아색 세네트 여행 세트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는 모르지만 고대 이집트 버전의 백게먼 게임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게 목표인 2인용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투탕카멘의 미라가 누구랑 놀려고 했던 건진 모르겠네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 눈엔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의식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 눈썹을 밀곤 했어요. 그러니 피라미드 안에 정말 이상한 것들을 넣어도 그 당시엔 당연했었겠죠.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에서 4,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미라로 만들어진 고양이와 딱정벌레 컬렉션을 발견했어요. 이 컬렉션은 카이로 남쪽에 있는 사카라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되었어요. 또 안에서 많은 화장도구와 거울들을 발견했어요. 고대 이집트 시대의 남성과 여성 모두 자랑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화장품은 아이라이너였어요. 로제타 스톤은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최고의 발견 중 하나였죠. 이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그의 팀이 발견했습니다. 로제타 스톤은 기원전 1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검은 화강암 바위예요. 이건 그리스어 민용 문자, 상형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1822년에 이것이 번역되었을 때 우린 처음으로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얻었죠. 1903년에 발견된 하셉수트 여왕의 미라에 발견되면서 이집트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영원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후계자 투트모세 3세는 여왕의 통치에 대한 대부분의 증거를 없애버렸고 결국 우린 이집트 최초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하셉수트 여왕은 이제 이집트의 몇 안 되는 가장 유명한 여성 파라오 중 한 명이 된 거죠. 파라오 쿠프는 심지어 피라미드 안에 완전한 보트를 갖고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은 기자의 피라미드 근처에서 1200개 이상의 거대한 보트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배를 다시 조립했더니 무려 45m나 되었었죠. 그건 아마도 신 라와 함께 부활한 왕을 실어 나르도록 고안된 태양배였을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기자의 피라미드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6개는 공중정원, 로도스의 거상, 아르테미스 신전, 마솔레움,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그리고 제우스 신상이죠. 또 이 피라미드는 38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건축물이었으며 이집트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죠. 그건 무려 230만 개의 석회암 덩어리가 들어갔고 어떤 건 무게가 80톤이나 나갔어요. 10만 명의 굉장히 많은 노동자와 2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죠. 원래 높이는 엄청나게 높은 147m였죠. 2017년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피라미드에 대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적어도 30m 길이에 숨겨진 빈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빈 공간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안에는 사실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 이상한 빈 공간은 1800년대 이후 4500년 된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최초의 내부 구조물이에요. 과학자들은 거대한 구멍을 감지하기 위해 우주 광선을 사용했지만 아직도 어느 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짓는데 많은 신경을 썼으며 모든 것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견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벽돌이 떨어져서 생긴 구멍은 아니에요. 많은 피라미드에는 우샤브티라고 불리는 작은 모형 조각상들도 들어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수행원들을 대표해요. 사람들은 이 모형 조각들이 파라오를 섬기기 위해 사후 세계에 살아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진짜로 이 안에 들어맞는다는 게 놀라워요. 구조물 안에는 사실 큰 공간이 없고 대부분 바위밖에 없거든요. 때는 2160년입니다. 장소요 태평양입니다. 일본 앞바다예요. 바다는 잔잔해 보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지금 해저에는 금이 가고 있어요. 쾅! 지구가 열리고 마그마가 뿜어져 나옵니다. 해저의 균열이 지진을 유발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바다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제 중력이 개입될 거예요. 중력이 물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점점 더 빨리 움직이게 합니다. 쓰나미예요. 고층 건물만큼 높은 파도가 시속 800km로 도쿄를 향해 치닫습니다. 수백만 톤의 물이에요. 사진을 찍는 것은 멋진 일이겠지만 지금 자연의 힘에 감탄할 시간이 없습니다. 쓰나미가 도쿄만을 덮치려고 해요. 쓰나미는 해안으로 덮쳐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구조물인 도쿄 피라미드 메트로폴리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높이는 2km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5배 높이죠. 콜로라도 덴버의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건물에서 살고 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도쿄 피라미드 메트로폴리스 TPM은 한 번에 75만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구조물은 충격을 견디는데 쓰나미 에너지 대부분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공학기술이 자연에 맞서 이겼어요. TPM은 1804년에 설립된 시미즈 사회에 건설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면 이집트에 있는 기자의 피라미드를 보세요. 4500년을 견뎌냈고 아직도 여전히 튼튼한 모습입니다. TPM은 물 위에 지어졌고 204개의 개별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포도송이가 층층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여요. 총 8층으로요. 하지만 각 포도알 하나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크기입니다. TPM은 사실 속이 비어있습니다. 이것이 태풍과 쓰나미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이죠. 바람과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지는 못하지만 모든 에너지가 그것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로봇과
자율 제어 시스템이 이곳을 운영합니다. 태양, 바람 그리고 파도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피라미드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모두 약 137km에 이릅니다. 모든 것이 통로로 연결되고 AI가 유지하며 항상 피라미드 A에서 피라미드 B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줍니다. TPM은 분명히 미래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기술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원래 기술자들은 해저에 판 36개의 기둥에 피라미드를 설치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그 크기의 피라미드를 철과 콘크리트로 만든다면 자체 부하 압력만 해도 5천만 톤에 달할 거예요. TPM은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바다로 가라앉을 거예요. 콘크리트보다 1000배 더 가볍고 강철보다 더 강한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지향적인 물질은 무엇일까요? 이 옛날 자동차를 보세요. 이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가진 지구상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1885년 도로에 등장했어요. 이건 인간이 우주로 쏘아 올린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최초의 말없는 마차였던 자동차에서 우주로 향한 첫 번째 비행까지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TPM은 그렇게 황당무계한 게 아닙니다.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해결책은 탄소이고 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연필심에도 또 왕관이나 반지 혹은 공업용 드릴의 다이아몬드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 탄소가 아니라 그래핀이 필요합니다. 그래핀은 우리가 나노튜브를 만들 수 있는 탄소의 한 종류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더 얇지만 강철보다 400배나 더 강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볍다는 점입니다. 나노튜브는 화학물질, 산소 또는 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TPM이 이상적이죠. 쉽게 말해서 절대 녹이 슬지 않을 거란 의미예요. 시미즈사는 달에 있는 발전소, 수중도시, 사하라 사막을 거대한 오아시스로 변화시키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바꾸려는 건 그들뿐이 아니에요. 네덜란드는 뉴저지주 2개 면적의 크기이며 그중 약 30%가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물로부터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네덜란드인들은 댐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댐은 그저 방어용일 뿐입니다. 1986년 그들은 반격을 결심했고 바다에서 육지 일부를 되찾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댐은 길이가 30km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늘 호수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댐이 이를 마무리했습니다. 42년간의 노력 끝에 네덜란드는 로스앤젤레스보다 더 큰 완전히 새로운 지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일을 해왔어요. 홍콩, 필리핀, 이탈리아에서요. 물을 상대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땅이 있는 육지에 건축물을 짓는 건 어떨까요? 나사의 화성 임무 이전에 역사상 가장 비싼 프로젝트는 미국의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 건설이었습니다. 그걸 끝내는 데는 약 35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약 600조 원이 들어갔어요. 그 돈으로 7만 4천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만들었죠. 이건 거의 지구 2바퀴에 해당합니다. 미국에는 2억 7천만 대 이상의 차량이 있는데 일본, 브라질, 인도 그리고 독일의 차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로마의 도로는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가 등장하기 2000년 전 로마인들은 8만 킬로미터의 거대한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그 도로는 아일랜드를 이집트와 또 터키를 스페인과 연결시켰습니다. 도로는 꽤 안전했는데 여행자들은 호텔에 머물거나 카페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입니다. 세계의 바다, 강, 호수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의 목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80개국에서 온 2,700명의 과학자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비용은 약 7천억 원입니다. 그 과학자들은 오래되고 새로운 종을 찾는 데 10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시도된 것 중 가장 큰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약 6천여 종의 물고기, 오징어, 그리고 해조류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거대합니다. 2만 900km에 걸친 벽, 천연장벽, 측면 트렌치입니다. 알라스카에서 호주까지의 거리에 약 2배에 달하죠. 트럭도 불도저도 전기도 없이 2000년에 걸쳐 만리장성을 건설했습니다. 순전히 사람의 힘만으로요. 현대 중국은 건설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중국은 미국이 지금까지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건설에 사용했는데 엄청난 양이죠. 도로, 도시, 공항 등 모든 것이 거대합니다. 삼협댐은 현대의 만리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길이 2.3km 이상, 높이 180m. 후버댐보다 3배 더 많은 콘크리트와 강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콘크리트 구조이고 약 40조 원이 들었어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댐 건설로 인해 짐을 싸서 이주해야 했어요. 스위스에는 지구에서 가장 길고 깊은 철도 터널이 있습니다. 눈 덮인 알프스 아래의 건설업자들은 56km의 터널을 팠습니다. 매일 200대의 화물열차와 여객열차들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터널을 만들기 위해 파낸 바위의 양은 피라미드 5개와 맞먹습니다. 모두 합해서 약 15조 원이 소요되었어요. 이집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신 도시 중 하나를 짓고 있어요. 도시는 싱가포르만 한 크기에 600만 명의 운 좋은 사람들이 살게 될 거예요. 아파트, 정부 청사, 오락시설, 심지어 오페라 하우스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센트럴 파크를 누군가의 뒷마당처럼 보이게 할 공원도요. 완공되면 이집트의 새로운 수도가 될 것입니다. 왜 새로운 수도를 만드냐고요? 2050년이 되면 카이로 인구는 약 4천만 명이 될 거예요. 새로운 도시가 하나 이상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달로 가는 첫 비행에는 오늘날의 돈으로 약 300조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가격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 회사는 2050년까지 인구 100만의 화성 식민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일단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1억 원이면 화성행 티켓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과학 프로젝트는 단연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2대의 보잉 747기와 같은 무게로 시속 28,163km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통과합니다. 그건 거의 초당 8km의 속력이에요. 우주정거장은 하루에 지구를 16바퀴 도는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나라들이 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은하계를 통틀어 가장 비싼 룸 서비스예요. 지구에서 우주정거장까지 물 한 병을 배달하는 데는 1,000만 원이 듭니다. 그 정도 가격이라면 탄산수인지 생수인지 확실히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파라오를 위한 웅장한 무덤으로 지어져 4, 5세계로의 순조로운 여정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푸를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피라미드 건설 트렌드가 바로 이곳 약 4,700년 전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이집트 제3왕조의 통치자 파라오 조세르에 의해 지어졌어요. 지상에서 6층 높이로 솟아있으며 높이가 약 60m에 달해요. 오늘날 우리는 이를 경이로운 건축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조세르 스텝 피라미드는 더 야심찬 피라미드로 나아가기 전에 건축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 즉 시험대에 올랐던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하지만 진짜 미스테리는 땅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지하미로에는 약 5.5km 길이의 터널 네트워크가 있어요. 일부 연구원들은 이 터널이 피라미드 건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교한 수자원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카라에 위치한 이 거대한 복합단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있는 마른 해자는 폭이 최대 50m, 길이가 거의 3km에 달하는 연속적인 해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피라미드 주위에 일종의 직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죠. 이 못의 평균 깊이는 약 20m입니다. 이 해자를 만들기 위해 파낸 흙과 바위를 모두 합치면 스텝 피라미드 자체의 약 10배에 달할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해자가 스텝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돌과 점토를 파낸 거대한 채석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럴듯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 되지 않아요. 해자는 너무 좁고 깊어서 채굴에 실용적이지 않은 데다 고대 이집트의 채석 방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게다가 해자의 일부 구간은 실제로 바위 천장으로 덮여 있어 채석장으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 다른 이론은 마른 해자가 어떤 종류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해요. 아마도 이곳은 귀족들의 영혼이 4, 5세기에서 죽은 왕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신성한 장소였을 거예요. 벽에는 이러한 영적 기능에 대한 힌트로 작용하는 틈새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이러한 목적이 조세르를 위해 단지가 건설된 후 훨씬 후에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자는 실제로 무엇을 위해 설계된 걸까요? 20세기에 한 연구원이 꽤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해자가 실제로는 특히 폭우가 내린 후 물을 모으고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치를 고려하면 이해가 돼요. 이 해자는 인근 평야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쉽게 침수될 수 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는 또한 기후가 건조해지고 홍수가 덜 발생하기 시작한 훨씬 후까지 새 무덤들의 해자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 해자가 조세르 단지 내에 있는 더 크고 복잡한 수력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해자에는 바위를 조심스럽게 깎아 터널로 연결한 여러 개의 구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획들은 물이 한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흐르면서 이동함에 따라 더 깨끗해지는 수처리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피라미드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세르 단지에는 1년에 지하 갱도가 있고 일부 연구원들은 해자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 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의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수력 엘리베이터는 피라미드 건설에 필요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어요. 화산처럼 작동한 거죠. 용암 대신 물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린 거예요. 피라미드 유적지 중앙에 크고 깊은 구멍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구멍 안에는 거대한 뗏목처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나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부들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고 싶을 때 구멍에 물을 채웠어요. 수위가 높아지면 나무 플랫폼이 돌을 들고 떠올라 마치 거대한 수력 엘리베이터처럼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적당한 높이에 도달하면 인부들은 돌을 플랫폼에서 미끄러뜨려 피라미드 위로 옮겼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깊은 해자에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여과된 후 이 갱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제 물이 갱도를 채우면 나무로 만든 거대한 수레가 떠오르면서 돌을 건설에 필요한 곳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돌이 제자리에 놓이면 물을 빼내고 플랫폼을 다시 바닥으로 내려 다음 돌을 들어 올릴 준비를 했어요. 이 멋진 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은 많은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체 건축 공정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더 열심히 일하지 말고 더 똑똑하게 일하라는 개념을 완전히 받아들인 셈이죠. 하지만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이론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가 건설된 지역이 가끔씩 내리는 비로 인해 그토록 멋진 수력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된 이론은 과거에 비가 오면 물이 가득 찼을 호수가 근처에 있었을 수 있으며 이 호수가 단지의 수력 시스템에 물을 공급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대 이집트 문헌에는 이러한 호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이라기보다는 만약의 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작업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대 건축업자들이 훨씬 적은 노력으로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완전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유압 장치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옛날 방식으로 돌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는 나중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에 비하면 아기 피라미드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조세르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의 무게는 평균적으로 각각 약 300kg으로 나중에 체프렘 피라미드에 사용된 2.5톤이 넘는 블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멋진 물 끌어올리기 이론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해도 애초에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 원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조세르의 무덤이 피라미드가 되기 전에는 단순히 마스타바를 건설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이 유형의 무덤은 지붕이 평평하고 측면이 경사진 직사각형 구조로 초기에는 꽤 흔한 형태였어요. 하지만 원래의 마스타바가 완성된 후 그들은 위에 더 많은 층을 추가해서 조금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건축이 이전보다 더 작은 6개의 독특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더 많은 층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에선 수력 엘리베이터가 아닌 경사로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렸을 거예요.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심지어 존재는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건설에 물을 사용했다는 아이디어는 고대 이집트 공학에 대한 이해에 완전히 새로운 층을 더해줘요. 피라미드는 자연경관과 물의 힘을 이용해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기념물 중 하나를 만든 건축가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수완이 뛰어났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1850년 프랑스 과학자 오기스트 마리에트는 원고를 찾으러 이집트에 갔다가 우연히 모래 언덕에서 스핑크스의 머리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래를 걷어내자 스핑크스가 지하 건설 현장의 입구를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몇 달 후 그는 마침내 사카라의 세라핌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64마리의 황소뼈가 남아있는 거대한 화강암 석관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거대한 상자를 운반하는 데 사용한 기술에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라핌은 기원전 3000년경에 지어졌어요. 고대 이집트의 신성한 아피스 황소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지하 무덤이었어요. 거의 150m 길이의 긴 복도가 있고 양쪽에 거대한 석실들이 있었어요. 일부 석관의 무게는 평균 자동차 50대에 달했으며 모든 석관은 90도 각도가 정확히 맞도록 초정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석관들은 아피스 황소의 삶과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상형 문자와 조각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24개의 석관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아피스 황소는 푸타신과 연결된 매우 특별한 동물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황소가 푸타의 정신과 지혜를 지니고 파라오를 돕고 이집트인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제들은 아피스 황소를 찾기 위해 어린 황소에게 특별한 표식을 찾았습니다. 이마에는 신의 빛을 상징하는 흰색 삼각형이, 등에는 독수리 날개와 같은 모양이, 혀 아래에는 부활을 의미하는 풍뎅이 모양이 새겨져 있는 것 말이에요. 황소에게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푸타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었고 왕족처럼 대했습니다. 선택받은 황소는 푸타를 숭배하는 도시 멤피스의 특별한 사원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축복을 바라는 방문객들로부터 최고의 보살핌과 헌물을 받았습니다. 아피스 황소가 죽으면 큰 영예를 안고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리에트는 세라핌에 들어섰을 때 갤러리 바닥에서 롤러의 흔적을 발견하고 2개의 나무 수평 윈치를 발견했어요. 각각 8개의 레버가 있었죠. 나중에 다른 탐험가들은 이중 레일을 발견했습니다. 매장실은 복도 바닥보다 낮았습니다. 인부들은 상자를 제자리에 넣기 위해 석관을 똑바로 굴려 넣을 수 있도록 모래로 방을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모래를 제거하여 상자의 안반에 완벽하게 잘린 공간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세라핌에서 발견된 새로운 돌표지판에는 프톨레마이오스 2세 시대의 석관 1개와 뚜껑을 제자리로 옮기는 데만 28일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90도 각도를 가진 석관의 극도의 정밀함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래전 기하학에 관한 텍스트, 즉 파피루스를 썼어요. 대략적인 수인 파이를 알고 있었고 피라미드의 윗부분을 잘라낸 것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죠. 당시 그렇게 복잡한 수학을 알아낼 수 있었다면 500년 후에도 완벽하게 평평한 표면을 조각할 수 있었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몇 가지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상자의 크기가 황소 크기보다 훨씬 큰데도 파라오의 몸도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관에 파라오를 묻었다는 거죠. 석관은 화강암으로 매우 정밀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냥 석회암을 사용했다면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상자 운송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이론상으로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약 200kg의 상자를 끌 수 있다면 상자 하나를 옮기는데 최소 250명이 필요해요. 세라핌의 터널은 상자보다 폭이 겨우 0.6m 넓은 정도로 매우 좁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밀집하여 상자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비좁은 복도에서 어떻게 상자를 돌려서 틈새로 내려서 중앙에 완벽하게 놓을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그들은 이 작업을 24번이나 반복했고 모든 상자가 완벽하게 중앙에 놓였어요. 게다가 방 안에는 먼지도 없고 램프의 그을음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작업했다는 의미죠.
상자의 실제 용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집트 파라오가 통치하기 전부터 현지 사람들은 이미 발효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발효는 효모라는 작은 유기체가 전분과 같은 특정 성분을 먹고 이를 가스와 에탄올로 바꿀 때 일어나요. 따라서 고대 이집트의 누군가는 보리, 빵, 심지어 고기와 같은 음식을 거대한 돌상자 안에 넣은 다음 무거운 뚜껑으로 단단히 닫았을 겁니다. 화강암으로 조각한 이 돌상자는 매우 정밀하게 제작되어 거의 완벽하게 밀폐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상자 안의 효모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상자 내부의 압력이 높아졌어요. 화강암 상자는 엄청나게 튼튼해서 자동차 타이어가 견딜 수 있는 압력보다 더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었어요. 이러한 압력으로 화강암을 압착하면 그 결정이 미세한 전하를 생성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화강암의 압력에 반응하는 석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또한 이 과정에서 효모가 더 잘 자라도록 돕기 위해 육류나 동물의 일부가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육류에는 효모가 계속 성장하고 에탄올의 나쁜 영향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상자 내부의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서 가스와 전기의 결합으로 이 상자는 단순한 고대 냉장고가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 시스템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의 압력이 너무 강해져 뚜껑이 열리고 가스가 펑 소리와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1850년 세라핌을 재발견한 사람들은 상자 뚜껑 위에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오래된 그림을 발견했어요. 따라서 오래전에 누군가가 가스 압력으로 뚜껑이 열리지 않게 무게를 더해서 뚜껑을 더 무겁게 만들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여분의 무게는 또한 화강암의 석영 결정이 그 모든 압력하에서 더 많은 전기를 계속 생성할 수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수천 년 후 누군가가 이 돌상자를 열면 상자 안에 들어있던 황소의 뼈만 발견할 수 있겠죠. 1850년대에 마리에트가 발견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첫 발굴이 시작된 직후 방문객들을 위해 세라핌을 개방했습니다. 웨일즈 왕자는 석관 중 한 곳에서 손님들과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어요. 모래와 지진으로 인해 한동안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다시 방문해서 미스테리를 직접 풀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우리는 곧 다른 많은 역사적 미스테리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시카고 필드 자연사 박물관의 과학자 팀은 최근 특수 CT 스캐너를 사용해서 고대 이집트 미라의 포장을 풀지 않고도 미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냈어요. 연구팀은 26구의 미라를 맞춤형 카트에 실어 스캐너가 대기 중인 주차장으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각 미라와 관에 대한 수천 장의 상세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사진을 조합해서 내부의 골격과 일부 유물을 보여주는 3D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이미지가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의 매장 관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요. 스캔 과정은 4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모든 데이터를 연구하는 데는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미라에 대한 몇 가지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라 중 하나인 체네타는 약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 살았던 여성이에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돼요. 사후 세계를 위해 시신이 온전하게 보이게 하려고 방부 기술자들은 시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목에 속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녀가 다음 세상에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공눈을 소켓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리넨으로 쌓여 아름답게 장식된 관에 안치되었습니다. 스캔을 통해 관의 뒷면에는 방부 처리사들이 시신을 넣을 때 사용하는 슬릿이 세심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표면에는 무릎에 새겨진 자국과 같은 예술적인 디테일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최고급 승용차 규모였던 것 같아요. 몇 년 전 이집트에서 끔찍한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사람의 손 16개가 4개의 으스스한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묻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정상적으로 커서 사람의 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오른손만 있고 왼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어두운 의식의 실행을 가리킨다는 것이 밝혀졌죠. 고대 이집트 예술과 이야기에는 전사들이 승리의 증거로 적의 오른손을 내밀고 그 대가로 금을 요구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자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영원히 끊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러한 유형의 패배를 보장하는 것은 승리하는 쪽에 흥미로웠습니다. 이 싸움은 이집트인 대힉소스의 싸움이었어요. 힉소스는 한때 가나안으로 알려진 곳에 살았던 이들이에요. 이집트는 항상 역사를 바꿀 만한 발견의 중심지였는데 얼마 전 이 파피루스가 발견되었습니다. 파피루스를 펼치면 마촌루 높이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예요. 텍사스주 위치타 폴스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촌루 말이에요. 인간이 노트 앱에 글을 쓰지 않았던 시절에는 파피루스 식물의 수질로 만든 이 물건에 글을 썼습니다. 약 2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장례식 전통과 사후 세계에 대한 환상을 묘사한 책을 연상시키는 무언가를 썼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로 여겨지며 현재까지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본은 사카라에 위치한 조저 피라미드 바로 남쪽에 위치한 방에서 출토됐어요. 네, 조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자 피라미드가 아니죠. 최근 사카라 유적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미라 중 하나를 발견한 고고학자들의 흥분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름답고 잘 보존된 미라가 부유한 남자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금박으로 덮인 깊은 갱도에서 발견됐어요. 그가 중요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머리에 두른 밴드, 가슴에 차고 있던 팔찌, 이집트 최고의 귀족들만 입었던 튜닉으로 방부 처리된 사실 등이 그 예입니다. 이번 발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4300년 전에 남겨둔 것처럼 박격포로 봉인된 안식처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과거 2008년 고고학자들이 사라진 피라미드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는 4000년에 걸쳐 노후화되어 사라졌어요. 현재는 그 기단만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꽤 중요한 유적지였죠. 고대인들은 피라미드 주변에서 대제사장이 신성한 황소의 미라를 운반하는 특별한 형태의 의식을 거행했다고 전해져요. 재밌는 사실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아피스 불이 멤피스의 도시 신의 지상 화신이며 다산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피스 불이 아니었어요. 온통 검은색이어야 했고 뿔 사이에 흰색 마크가 하나 있어야 했고 매우 특별한 특징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제들에 의해 선택되고 죽을 때까지 존경받았어요. 그 후에는 미라가 되어 지하 갤러리에 묻혔습니다. 이 사라진 피라미드는 1800년경에 사라졌어요. 사카라 마을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독일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처음 발견했을 때 머리 없는 피라미드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공식 발견 후 몇 년이 지나자 사막의 모래가 피라미드 전체를 덮어버렸죠.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몇 차례 발굴이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피라미드를 덮고 있던 8m의 모래 더미를 걷어내고 피라미드 바닥 전체를 파냈을 때 매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100만 구가 넘는 미라가 있는 공동묘지를 발굴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은 약 1700구의 미라를 발굴했습니다. 다른 고전 이집트 미라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이 사람들이 왕이나 파라오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이집트가 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평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묘지의 이름은 멋지네요. 물소의 길입니다. 다음 여행에 꼭 한번 가보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황소와 버팔로 외에도 개코 원숭이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20세기 초 고고학자들은 원숭이 계곡이라는 곳에서 원숭이 미라가 가득한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라면 미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특정 동물은 특정 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자칼은 고대 저승의 신 아누비스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양이는 여성신 바스테트와 비유됐고요. 개코 원숭이는 이집트 최고의 신 중 하나인 라의 조언자이자 지혜의 신인 토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꽤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개코 원숭이들이 평생 동안 햇빛을 받지 못한 채 집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극심했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해요. 어쩌면 토스가 이 개코 원숭이 사육사들에게 화를 낸 걸까요? 추측일 뿐이죠. 이집트 고고학자들에게는 지루한 날이 없어요.
그들은 황금혀를 가진 인간 미라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황금혀가 저승에 가면 말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가능성이 희박하긴 했지만 사실 또 안 될 것도 없잖아요. 이 미라들 중 일부는 목걸이, 도자기, 연꽃과 풍뎅이 모양의 황금 유물과 같은 물품과 함께 나무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도요. 농담이에요. 최근 이집트에서도 새로운 신전이 발굴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전이 제우스, 카시오스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전능한 그리스 하늘의 신 제우스와 카시오스 산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 주변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땅에서 튀어나온 분홍색 화강암 기둥 2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빙고! 이 기둥은 사원의 정문을 상징하는 기둥으로 수년 전 지진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에 대해 말하자면 아주 심각한 신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최근 카이로 남쪽의 한 도시에서 과학자들이 황금 반지를 발굴했는데 프로도는 아니었고 마법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금반지였지만 공식적으로 베스라는 이름의 유흥의 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신은 종종 신성한 텍스트에서 통통하고 행복한 난쟁이로 묘사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받는 타투는 대부분 의미가 없어지고 미적 목적으로만 새기곤 하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보호의 표시로 문신을 새겼습니다. 적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일강 주변에서 과학자들은 문신이 잘 보존된 미라들을 발견했는데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피부가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죠. 이 여성 중 2명은 허리에 문신을 새겼는데 그림은 단순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통통한 난장이 베스를 포함한 그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는 또한 출산 중 여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로봇을 발명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믿지 않겠다고요? 좋아요. 그건 완전히 사실은 아니죠. 물론 그들은 천문학자였고 수학자였고 공학자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패키지에 기이한 발명품을 끼워 넣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하토르라고 부르는 자동화된 신이에요. 이 목조 조각상은 누군가 그 비밀을 알아채기 전까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수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엑스레이 기계의 도움으로 조각상 내부에서 기계 작동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도르래처럼 생긴 축은 조각상의 어깨에서 왼쪽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회전하면 동상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죠. 이봐, 날 잡으라고. 날 잡아.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 미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무서운 영화에서 본 소름 끼치는 캐릭터와 연관짓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미라는 고대 문명과 그 통치자,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라로 가장 유명한 민족은 고대 이집트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죽은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미라화 과정을 통해 인체를 보존하고 미라를 가구가 갖춰진 무덤에 안치하는 걸 고집했는데, 이는 마치 미라에게 완전한 기능을 갖춘 자체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왜 이것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자연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매일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과 같이 주변의 자연순환을 봤어요. 또는 식물이 시든 후에도 항상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걸 봤죠. 이집트인들은 또한 죽음과 부활의 순환을 상징하는 강력한 영혼 오시리스가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꿀, 수지, 향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시신을 보존하는 미라화와 같은 특정 의식을 따랐어요. 투트 왕의 미라보다 더 유명한 미라는 없습니다. 그는 3000년 전 이집트를 통치했던 젊은 파라오였어요. 고대 왕의 무덤을 발견할 때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매장지가 이전에 도굴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대 통치자들이 많은 귀중한 유품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들은 도난에 취약한 장소가 돼요. 1922년 투트 왕의 무덤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이전에 발견된 다른 왕릉들처럼 도굴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잘 숨어 있었다는 거겠죠. 그의 미라는 금으로 만든 관을 포함해 총 3개의 관에 담겨 있었어요.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고대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의 미라를 연구하면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유행했던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죠. 또한 그의 DNA를 통해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은 그가 말라리아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걷기 힘들 정도로 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의 또 다른 파라오로 68년 동안 통치했는데 당시로서는 꽤 긴 기간이었어요. 그는 확장 캠페인과 건축 프로젝트로 유명했습니다. 람세스 2세의 대형 동상을 비롯해 그가 통치자였던 시절의 많은 물건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해요. 람세스 2세는 키가 1.8m 정도였고 약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미라를 살펴본 후 그가 척추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앓고 있었을 거라고 결론지었어요. 앞서 언급한 도둑들 기억하시죠? 그게 람세스 2세가 1881년에 재발견된 데이르 엘 바하리 왕실 미라 비밀 컬렉션에 있는 평범한 관에 들어가게 된 이유일 거예요. 다행히도 고고학자들은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의 여정이 겉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과정은 정말 지루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완성하는데 무려 70일까지도 걸릴 수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시신을 섬세하게 다루고 나트론이라는 소금으로 시신을 말리면서 매우 구체적인 주문을 외우곤 했어요. 또한 시신을 더욱 생생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린넨과 수지를 사용하고 천으로 시신을 감쌌어요. 무덤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 투트 왕의 무덤 벽에는 장례 행렬부터 지하세계 통과까지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묘사한 복잡한 예술 작품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간다고 믿었고 무덤을 영적 여행에 도움이 되는 물건과 그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무덤 벽에는 이집트인들이 내세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던 시집이 들어있는 특별한 책의 주문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이 여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하자면 사람들은 고대 무덤에 음식도 넣었어요. 고고학자들은 투트 왕의 무덤에서 36개의 빈티지 음료병과 8개의 과일 바구니를 발견했는데 이는 투트 왕의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돕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로의 여행이 정말 오랜 시간 걸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음식과 물과 같은 많은 물품을 남겼어요. 파라오는 또한 일반적으로 무덤에 수많은 고급스러운 의복과 아름다운 장신구를 넣어 멋지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튜닉, 스카프, 장갑, 머리 장식 등 다양한 종류의 리넨 의류와 팔찌, 버클, 펜던트, 목걸이, 반지 등 보석이 박힌 금 장신구, 심지어 보호용 곤충이 그려진 귀중한 장신구도 포함됐어요. 일부는 저승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상아와 타조기 털로 만든 부채를 함께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고대 통치자들은 배와 함께 영원히 아파트에 안치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파라오 쿠푸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무덤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커다란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투트 왕은 여러 개의 배 노와 함께 묻혔지만 실제 배는 없었어요. 대신 세대의 전차와 귀중한 재료로 만든 수많은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그가 저승으로 여행할 때 바다가 아닌 육로로 가고 싶었음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르죠. 고대 미라 근처에서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물건 중에는 오일과 향수병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유행에 민감했다면 향기도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미라 중에는 금이나 상아 같은 귀중한 재료로 만든 고대의 보드게임도 있었어요. 그 게임 중 하나는 세넷이라고 불리는 게임으로 고대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으며 현대 체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유명한 미라를 보유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시술을 최초로 발명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남미의 친초로라는 고대 문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친초로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미라로 만든 최초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인들이 미라의식을 시작하기 약 2000년 전에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미라를 연구함으로써 고대 통치자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최근까지 우리는 그들이 생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 고대 이집트 유물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아주 특별한 미라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미라 초상화는 미라가 살아있을 때 그려진 매우 세밀한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캔버스에 그려진 고전 초상화와는 달리 나무에 그려진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감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연구원들이 미라와 비교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죠. 이 초상화 중 일부에는 나중에 미라에서 발견된 보석을 묘사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집트 중부 지역에서 이러한 미라 초상화가 발견된 것은 한 세기 만에 처음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미라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적으로 출현하기도 합니다. 미라는 극도로 춥거나 더운 환경, 산소가 부족한 장소, 시신을 보존하는 화학물질에 우발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자연 조건으로 인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조건에서는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시신은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유명한 오토도 이 미라 중 하나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가 약 5,000년 전 유럽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알프스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 오스트리아 당국은 그가 현대의 산악인이라고 믿었어요. 시신이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빙하에서 시신을 수습한 결과 실제로는 동기시대의 산악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898년 여러분은 샤카라에서 발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멀지 않은 이곳은 고대 무덤과 피라미드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은 인디아나 존스 같다고 느끼면서 정말 경이로운 것을 발견하고 유명해지기를 희망합니다. 금, 필사본, 보물지도, 유명한 파라오의 미라. 잠깐, 나무새? 평범한 장난감처럼 보여서 정말 실망하셨을 거예요. 오래된 거지만 그래도요. 몇 년 후 누군가가 여러분의 새가 실제로 고대 단역 비행기였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할 거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죠. 샤카라 새라는 별명을 가진 이 유물은 플라타너스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새는 날개 길이가 18cm에 불과하고 무게는 약 40g으로 이집트에서 온 완벽한 오리지널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0년이 넘은 이 새는 깃털이나 다른 복잡한 장식도 없이 매우 평범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부리와 눈이 있어 호루스 신의 상징인 매처럼 보이기도 해요. 꼬리는 사각형이고 이상하게 똑바로 세워져 있는 데다 지금은 사라진 조각이 있던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 다소 특이한 모양입니다. 인간은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새의 용도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간단하게 의식용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이었다는 거고요. 고대 이집트에서 유행했던 부메랑의 일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새가 풍향계로 사용됐다는 이론도 나왔어요. 하지만 카이로의 박물관에서 전시물을 막대기에 고정하기 위해 만든 것을 제외하고는 구멍이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설은 반박됐죠. 과거에는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새가 발견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후 이집트 학자 칼릴 메시아 박사는 이 새가 단엽 비행기의 모델일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새의 수평 꼬리 날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현대 비행기와 비슷하게 날개가 직각으로 설정돼 있었겠죠. 이는 비행에 필요한 공기 역학적 양력을 생산하기 위해 작동했을 수 있어요. 메시아 박사는 또한 당시에는 무덤에 기술 발명품의 미니어처 모델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정말 기원전 200년에 비행기를 발명했을까요? 그런 거라면 항공기의 발명가로 여겨지는 라이트 형제는 정말 속상할 거예요. 라이트 형제는 1903년에야 첫 비행을 했으니까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모형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지만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은 자신들의 소중한 전시품을 장난감처럼 날아다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글라이더 디자이너 마틴 그레고리는 이번에는 발사나무로 비슷한 모형을 만들었고 꼬리 날개가 없어도 비행기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걸까요? 아니요. 히스토리 채널은 공기역학 전문가를 초빙해 새의 또 다른 복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샌더스는 이집트와 비슷한 기상 조건에서 이 비행기를 테스트했고 작은 비행기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파라오 시대의 비행기의 프로토타입을 발명했다면 오파츠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기술이나 역사 측면에서 시대를 훨씬 앞선 유물, 즉 시대를 벗어난 유물 말이에요.
그리고 샤카라세가 이러한 혁신적인 개념의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1901년 한 그룹의 다이버들이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근처의 수중 난파선에서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회수했어요.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기원전 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청동 메커니즘은 태양, 달, 행성, 별의 위치는 물론 달의 위상, 다가오는 일식 날짜, 심지어 달이 하늘을 통과하는 속도까지 알 수 있었어요. 누가 어떻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정밀하고 너무나 발전된 기술이라는 건 분명해요. 세계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은 20세기 중반에 발명됐어요. 농담이에요. 지중해 크레타 섬의 고대 미노아 문명과 인더스 밸리 문명은 약 4,000년 전 동시에 이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냈어요. 배관과 위생시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도 더 나은 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미노아의 화장실은 크노소스 궁전에서 발견됐는데 이 화장실은 옥상 저수지에서 지하 하수도로 물을 보내는 터널 위에 나무 의자를 설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타입은 항아리에서 물을 얻어요. 엄청난 부자들만이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죠. 따라서 당시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을 때 수세식 화장실은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자동문은 1931년에 멋지고 새로운 발명품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숨은 기술은 훨씬 더 오래됐어요.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이자 엔지니어인 헤로는 성전 문을 열고 닫는 유압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려면 불을 피워 열을 발생시켜야 했죠. 불 아래에는 물이 반쯤 채워진 놋솥이 있었습니다. 발명가는 놋쇠 냄비를 추역하를 하는 용기에 연결했어요. 불이 타오르자 물이 용기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밧줄을 당겼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앞에서 열리는 슈퍼마켓 문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헤론의 문이 열리는 데에는 몇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을 멈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사람들이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어 의식 중에 사원의 신비감을 더했어요. 으스스하네요. 최초의 배터리는 약 2000년 전 바그다드에서 발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1938년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 타원형 점토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항아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정확히 누가 발명했는지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어요. 귀금속으로 물체를 전기도금하는 데 사용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식초와 같은 약산을 채우면 배터리에서 약 1V의 전기가 생산된다고요.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신성한 두루마리를 담는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디자인한 콘택트 렌즈를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1508년 그는 한쪽에 깔때기가 있는 유리 렌즈를 발명했습니다. 이 렌즈를 착용하고 안쪽에 물을 넣으면 시력을 개선할 수 있었죠.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약 1세기 후 프랑스 과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 아이디어를 개선해서 각막에 접촉하는 미래형 렌즈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눈에 접촉하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라고 하는 거겠죠? 액체로 채워진 유리 튜브는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됐지만 슬프게도 깜빡임은 불가능했어요. 몇 세기 후 유리 산업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눈에 맞고 착용자가 눈을 깜빡일 수 있는 콘택트 렌즈를 디자인할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렌즈는 무거운 유리로 만들어져 눈이 숨을 쉬지 못했어요. 약 50년 후 콘택트 렌즈는 가볍고 깨지지 않으며 긁힘에 강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눈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48년 영국의 한 광학 기술자가 우연히 플라스틱 렌즈를 사포로 연마한 결과 각막만 덮어도 렌즈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9세기 런던에 살면서 뉴욕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배를 타고 뉴욕까지 가는 데는 약 10일이 걸렸을 거예요. 따라서 1858년 배달 시간이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됐던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보냈어요. 이 모든 것이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이 바다 밑을 통과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멋진 발명품은 몇 주밖에 지속되지 못했어요. 이 발명품이 다시 살아나는 데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